매일 아침 9개 일간지를 훑어보는 전생의 나라를 구한 경계녀의 주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친일 종편 언론은 입도 뻥끗하지 않는 내용들을 다룹니다. 친일 종편을 저격하는 라디오 반민특위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격하는 게 진짜 아니요. 네. 이제 저격 좀 한번 해볼까 하고요. 했잖아요. 빵야. 본격적으로. 빵야로 저격 되겠어요. 옛날에 드르륵 이러고 막 라반특 시즌 1 분님이 하던 네. 자주 하던데요. 빵야. 아, 그래요? 길었던 연휴였죠. 휴일에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다들 어린이가 있는 가정인데. 가족들과 잠깐 함께. 잠깐 함께? 아니 저는 뭐 전국 일주를 했어요. 전국 일주? 네. 아니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처갓집도 있고 음. 4개 5개 도시를 돌아다녔네.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여행을. 네. 아 저는 휴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가 너무 말 안 들어서 집에서 밥하고 또 밥하고 또 밥하고 또 밥하고 하면서 지냈는데요. 그래도 아니 애가 한 명이잖아요. 네? 애가 하나인데요. 애가 한 명인데 아우, 그렇게.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 집애가 유명합니다. 네. 에너지가 넘치는 네. 아이라서 제가 집에서 낮잠 좀 자 이 말만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연휴 동안. 나중에 저희 집에 한번 데리고 와요. 볼만하겠네요. 형들한테. 아들 형들이- 넷이. 형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아니지. 첫째 둘째만 형이죠. 아니요. 아들 셋. 그러니까 우리 별이 벌써 7살인걸요? 나머지는 동생이구나 네. 막내는. 네. 언제 한번 아들 넷이 뛰어노는 걸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아니 그나저나 우리 사회자님은 네, 일본에 갑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일본에 왜? 일본에 한 번씩 가야죠. 지금 안 간 지 오래돼가지고. 아니 왜 또 뭐 제일교포 뭐 간첩다 사건 이런 거 나오신다고 또. 아니 이번에 저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불안한 외출을 일본에서 상영애들이 이제 잡혔습니다. 정말 불안한 외출입니다 진짜. 네. 아니 그 윤기진이 일본을 간단 말이야. 정말 불안한 외출인데 진짜. 그래서 교토 갔다가 오사카 갔다가 네. 또 교토의 네. 우토로 마을 이렇게 세 오, 군데서 우토로 마을. 상영. 우토로 마을 아세요? 예, 유명하죠 무한도전.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곽 박사님 얘기했다시피 뭐 해외 나가고 이런 게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들이 약간 긴장이 되는 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동포들을 처음 보는 거거든요. 저는 해외에 있는 동포들 또 특히나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 또 얼마나 또 험하게 살았습니까? 이 교포 운동 역사나 이런 거 봐도 그러고 그래서 보는 마음에 심쿵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원래 아내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아내는 재판 진행 중인 관계로 검찰이 극력 반대를 해서 여건이 불어댔습니다. 아니 본인도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혼자 가게 돼서. 아니 슬프죠. 슬픈데 이제 이런 대사에 뭐 그런 하찮은 개인사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네, 그래도 동포들을 본다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아니 그럼 우리 순결남님은 어떻게 여권이 나온 거예요? 그럼요. 저는 그래서 순결남 아닙니까? 야 국정원에서 완전 난리 나겠네. 어떤 국가보안법, 집시법 아무것도 걸린 게 없는. 아니 지금 일본이 비자가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비자 있으면 못 가요. 그래 미국은 못 갈 것 같긴 해요. 미국도 요즘 무비자잖아요. 그래도 못 갈 네. 것 같아요. 거기 뭐 테러 뭔가 아. 위험 명단 쭉 그럴 수 있다고 있겠네요. 그러던데. 제가 아는 가까운 분들은 대부분 미국 공항에 내렸다가 돌아오시더라고요. 어머. 아니 이번에 일본 공항에 내렸다가 돌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될 수도 네, 있어요. 우리 해외 동포들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특히 일본에 계신 동포들 계시겠죠? 아시겠죠? 아니 없으면 말고 없으면 이걸 소개할 필요가 없는데. 네. 그래서 14일 날 5월 14일 날 5시에 교토역에 있는 캠퍼스 플라자에서 그 상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그 6시 30분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크레오 추오 카이칸에서 상영회가 있습니다. 치카테츠 시텐노지 유히가 오카에키 뭐 이런 역이 있답니다. 예, 이런 역에서 또 내리셔서 크레오 추오 회관으로 오시면 된다. 6시 반에. 16일 날 7시에는 조난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상영회가 있습니다. 7시입니다. 그래서 14일 2시, 15일 6시 반, 16일 7시. 일본 동포들 많이 오세요.
여기서 그걸 광고하지 마시고요. 거기 가서 라반텍을 광고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모쪼록 일본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고요. 5월 둘째 주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지난 5월 2일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1962년에 이란과 우리가 수교했다고 하는데 수교 이후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국빈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54년 만의 첫 방문인데 이란은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라면서 한국경제 활로를 개척하겠다면서 나갔죠.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무려 236명. 네. 비행기 한 대로 가나요 이런 거? 비행기가 크니까요. 한 대로 갈 수 네.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잡입니다. 뭐 욕하신 거예요? 히잡 모르세요? 히잡? 에이 히잡. 일단 이 비행기 가시는 거는 그 경제사절단 네. 주로 재벌 총수들 이 사람들은 스케줄이 잘 안 맞아서 이를테면 뭐 박근혜 대통령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시간 다 맞추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따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렇겠죠. 그죠 주로 주요 기자들만 같이 동행하겠죠. 네네. 그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이란 방문에서 이란식 히잡인 루사리라고 하죠. 그거를 착용했다고 해요. 이 착용이 루사리. 예. 이 루사리 착용이 이란의 고유 문화를 존중한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마치 외국인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히잡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죠. 다들 포토 뉴스 나온 거 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이 쓴 모습. 최대한 피했습니다. 안 보려고? 네. 페이스북 보다가도 이 사진일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넘겼죠. 아니 저는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안 둘렀던데요. 네, 그게 이제 머리랑 이런 데만 두르는 네. 예, 약간 요즘 전 너무 젊은 역할까봐 사람들이 많이 피했어요. 하는 자세히 거라고 보신 하더라고요. 분들이 얘기하세요. 하얀색으로.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몰래 감다가 풀렸나 듯한 느낌이 좀 되게 그렇게. 그 머플러를 그냥 머리에다 감아놓은 거 사우디아라비아 같더라고요. 쪽이 완전히 다 가리는 건가요? 네. 네, 저는 잘 몰라가지고. 완전히 다 가리는 건 또 괜찮겠는데요? 우리 그래, 대통령한테는. 그랬으면 안 하시겠죠. 절대 하실 리가 없죠. 근데 그 히잡은 가리다, 숨기다라는 뜻을 가진 그 하자바, 하자바라는 말에서 파생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슬람 사회는 그 여성의 머리카락을 여성이 머리카락이 이제 남성을 유혹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히잡을 강요해 왔다. 안 보이게. 네, 안 보이게. 약간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이번 히잡 착용 가지고 이란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이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전 이란 갈 때부터 특이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면 또 모르겠어요. 거기는 워낙에 친미 성향이 강했던 나라고 역사적으로. 근데 이란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란이 원래 역사가 우리 잘 봐야 돼요. 네. 지금 보면 대한민국이 이란과 수교한 게 1962년이잖아요. 그때는 이란이 팔레비 왕조. 네. 그 지금의 호메이니 계열의 이런 이제 지금 회교 혁명 도시가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왕조 국가죠, 왕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데 그러다가 이 팔레비 왕조가 1979년에 엎어져 버렸어요. 무너졌죠. 호메이니의 회교 혁명해 가지고. 그래서 팔레비 왕조는 사실 뭐 지금 거의 뭐 사우디아라비아 수준의 아니면 뭐 그런 이제 친미 왕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친미 국가가 반미로 전환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2년도에 다 같은 친미니까 뭐 대한민국도 친미 국가고 이란도 친미 국가니까 수교를 했는데 79년도에 회교 혁명으로 이제 반미 국가로 전환이 돼 버리니까 이제 이란을 못 가잖아요. 79년부터 89년, 99년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뭐 북방 정책 그러고 동유럽으로 나가고 있을 때도 이란은 못 갔고 그 이후로도 이란은 계속 못 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이란이 미국과 핵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틈을 타서 이번에 이란을 가게 된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 야 안 돼. 그러면 계속 못 가다가 미국이 이제 좀 지내볼까 이러니까 딱 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히잡 얘기를 하셔서 말인데 문화를 존중하려면 그 히잡 같은 경우는 약간 복합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여성 억압적 측면에서는 또 안 좋은 면도 있고 근데 이란의 문화 하면 이란의 이미지 하면 제일 큰 게 아까 팔레비 왕조 얘기하셨는데 79년에 팔레비 왕조 무너지고 이란의 청년 학생들이 기계 높게도 미 대사관을 점령하고 이란 미 대사관
그 직원들 미국인들을 인지를 삼죠. 1년 넘게 갔던 걸로. 아 근데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래, 예, 그걸로 뭐 미국과 이란 뭐 전쟁도 나네 마네 막 이렇게까지 나왔었고 저는 뭐 그거는 옛날 영화나 역사책 통해서 알았는데 이란에 또 한 지금 대통령이 바뀌긴 했지만 13년까지 오랫동안 대통령이었던 아마디네자드 네. 아, 그 세계적인 반미 대통령이라는 호칭까지 붙을 정도로 날렸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막 외국에서 중동이나 유럽에서 반미 시위 막 일어나면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얼굴 초상화를 들고 청년생들이 막 시위하면서 지지하는 시위죠. 아마디네자드와 차베스 두 사람이 거의 뭐 부시를 쥐락펴락했었잖아요. 전 세계 유엔에서. 그래서 그런 문화까지 또 알고 간 건가? 아니 저는 박근혜 대통령 이란 간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요즘에 한미 간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딱 그런 한미 간에. 그 클래퍼 네. 그 정보국장 딱 들어오기 직전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정보국장이 대한민국에 대해 하는 얘기도 있고 지금 북한 관련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 간에 약간의 야 저게 찰떡 공조인가? 근데 그들은 계속 찰떡 공조라고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히잡까지 쓰면서 미국에 시비를 건 건가요? 아니, 요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나중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주 어떻게 박근혜 되는지. 정부인가? 네, 저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 대통령이 이런 반미 성향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문화나 역사, 몰랐겠죠 네. 역사를. 뭐 이런 거를 아무것도 이해하지 좀 못했다고 보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우리 세월호 참사 때 온 국민이 이렇게 다 참사 슬픔을 막 이렇게 슬퍼하면서 노란 리본 달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도 대통령 교황님이 다는데도 안 달았잖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저는 없으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없이 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부풀리기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만 나가면 엄청난 성과를 거둬들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언론을 보면은 막 맨날 무슨 성과가 엄청나요. 아니 그래도 말씀이 엄청난 성과를 거둬들인다고 합니다가 돼야지. 예. 거두어 드린다고 합니다. 네. 예. 그 대단하죠? 근데 이번 이란 방문 후에 청와대가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인 이란에서 최대 52조 규모의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재건 사업을 수주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진짜 발판이 마련된 건가요? 뭐 MOU 하던데 MOU가 그래서 이번에 또 국민들한테 검색어에 네. 막 MOU가 그 계속 나왔죠. 이명박 때문에 국민들이 전부 다 뭐 유전자 조작이라고 막 이런 생물학에 대해서 박사가 됐는데 또 박근혜 대통령 댁에 또 이번에 경제 용어들에 대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본계약 이전에 하는 말 그대로 교섭 과정에 있는 중간 결과더라고요. 그 MOU가. 교섭을 하기 위한 뭔가 그렇죠, 그렇죠. 강제적인 거는 없는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늘 바로 또 떴던데 그 이란에서 그 건설 회사에서 그 다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네. 정부에서 발표한 대상 기업인데도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과정에 있는 좀 계약이다. 양해각서 자체가 MOU가. 네. 그래서 근데 이 52조라고 발표된 금액의 실체도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 뭐 인프라 및 에너지 재건 등 30개 프로젝트에서 양해각서 및 가계약 체결 등을 통해 확보 수주 가능 금액은 371억 달러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봐요. 밝혔어요. 수주 가능 금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장난인 거죠. 확보한 금액이 아니라 확보 가능한 수주 금액이라는 이렇게 거예요. 표현했으면 문제가 없었겠네. 수주 가능 금액은 한 40조 원 미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될 게 없었겠네요. 근데 그건 거의 수주 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옆에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확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건데 네네. 그 371억 달러에서 더 부풀려서 결국 52조 사업을 딴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거의 뭐 부풀리기가 아니라 대국민 사기가 아닌지 좀 아니 제가 예전에 의심스러워. 부풀리기 관련해서 경험이 있어요. 부풀리기는 이게 기분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가정보원이 있을 때 국가정보원에서 옆에 있는 이제 그 수사관이 있잖아요. 수사관이 이제 뭐 이제 내전에 막 사람들 두드려 패는 고문관님 같은데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북한이 말이지 지금 국민들이 300만 명이나 굶어 죽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을 딱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열받았나 봐요. 이 새끼가 300만 원, 아니 300만 명이 죽었다는데 야 500만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막 그 말을 막 하면서 점점 늘어나. 점점 규모가 커지는 거야 점점. 그래서 나중에 2천만이 굶어 아니, 죽었다고 없어졌대. 모르겠어요. 다 굶어 죽었어 이런 거. 스스로 점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봐요. 저는 곽 박사님 분석이 틀린 것 같은 게 예. 이게 제가 볼 때 나름 되게 과학적인 일관성 있는 수주 가는 금액이 아닌가. 아 그래요? 정확하게는 네. 51조 6천억입니다 이게. 네. 근데 반올림 하니까 52조가 된 거 아닌가. 4.4.5입. 아 4.4.5입으로. 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51.6%로 당선되셨잖아요. 이번 수준도 51.6% 아닌가. 51.6천억인데 그렇게 써놓고 이제 언론에 나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풀어 써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반올림 하자 해서 50.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사실 MOU는 정식 계약도 아닌 거고 논의 내용을 명시한 거잖아요. 이걸 한번 해보자. 아, 이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좋다. 얘기합시다. 이것도 얘기해 봅시다. 좋아요. 그것도 얘기합시다. 라고 되는 건데 꼭 이행해야 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자원 개발로 수조 원의 경제 효과를 낸다. 이러면 또 아련히 떠오르는 그 인물이 있죠. 자원 외교에 그죠? 이 MB. 네. MB 시절의 자원 외교를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 MOU가 전체적으로 체결된 게 96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본계약이 된 거는 16건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그 비율을 한번 그대로 계산해 볼까? 이 몇 프로야? 근데 언론이 더 문제인 게 이 검증도 안 돼 52조 플러스 알파라면서 이게 엄청 대단한 외교 성과인 것처럼 받아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부 언론도 이제 기억상실증 환자 아니니까 희대의 사기극이었던 그 MB 정부의 자원외교를 기억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막 했죠. 뭐 부풀리기 아니냐. 그랬더니 저는 이제 어젠가요? 이병기 비서실장이 일부 발끈했죠. 언론들이 발끈하며 일부 언론들이 폄하하는데 폄하하지 말라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또 과잉하게 반응을 보이는 건 우리가 더 날카롭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의 보수 정권들이 박정희 정부도 그렇고 참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첫째는 독일. 예전에 70년대 독일에 막 간호사 가고 독일 탄광 광부도 가고 박근혜 대통령 독일 가가지고 독일의 근면성 얘기만 하잖아요. 또 좋아하는 데가 중동. 중동 개발의 역군 뭐 산업 역군이 되고 뭐 중동을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나라가 텅텅 빌 정도로 중동에 가라고. 왜 그럴까? 왜 독일과 중동을 좋아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생각 안 해봤어요. 독일의 국민성. 네. 독일의 국민성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아빠 닭깎기 마사오니까 거기다가 또 배우는 거니까 박정희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국민성이 바로 독일 국민성이 아닐까.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엄청나게 절약하고. 그럼 중동은 뭐예요? 중동은 근데 한 가지 좀 더 이제 가설을 세워보면 이슬람 왕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슬람 그냥 중동은 권력의- 왕조 때문에 좋아하고 독일은 히틀러 때문에 좋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쾌합니다. 정말 전국을 찍으시는군요. 명쾌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나라에 히틀러 정권이 집권이 가능한 이유가 있는 거고 중동도 아직까지도 왕조 체제가 유지되는 데에는 그 나라의 정서나 그런 국민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게 좋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가더라도 프랑스 가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똘레락스 뭐 어쩌고 뭐 프랑스에 뭐 안 하잖아요. 독일 가지. 네. 네, 청와대는 52조를 땡겼다고 하는데 이란 언론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한국이 이란에 250억 달러를 풀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MOU 상태에 되어 있는 거니까 이야기해 봅시다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야기합시다. 저것도 이야기합시다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이거 되면 대한민국이 이란에다가 250억 달러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서로 유리한 것만. 네. 그 실제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하는 걸 보면 경제 활성화한다고 해서 구조조정용 실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돈 찍고 있잖아요. 원화는 계속 찍어내는데, 그죠? 근데 만약에 이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후에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바라는 대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북핵 문제 때문에 이란은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란이 우리도 대북 제재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뉘앙스만 펼쳐져도
박근혜 정부 어떻습니까? 250억 달러가 문제요. 2,500억 달러라도 갖다 퍼부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이야 찍으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면. 네. 그러면 이거 분위기는 한국은행에서 겁나게 돈 찍어가지고 이란에다가 반미국가인데 반미국가에다가 돈을 막 주면서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 응? 북한 핵 마음에 안 든다고 한마디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거죠.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게 그 정치 군사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경제적으로도 한국에서 먼저 기간 산업을 깔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깔아주고 그에 응당한 뭔가 추후에 이제 이런 수주를 받아낼 수 있는 순서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먼저 깔아주고 난 다음에 이게 잘 됐을 때 이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가능성 있는 금액을 부풀린 게 51조 6천억 6천억이 되잖아. 그 지금 이런 걸 막 던지는 거 보면 지금 사실 이거 막 던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명박 정부 때는 막 던졌다고 쳐봐요. 왜냐하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특히나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들과의 소통 이런 걸 중시해가지고 막 근거도 없는 거 막 던지는 거 이런 거 노무현 정부에서 상당히 좀 배제했지 않습니까? 4.4.5입 이런 거 안 하죠. 그런 거 좀 안 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좀 했잖아요. 아니 그래도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기는 분도 없잖아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처음으로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막 부풀리는 게 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 부풀리다가 작살났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또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라도 안 하면 정말 작살나는 판 아니에요. 한국 경제가. 배경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우 급박하고 다급한 상황. 뭔가 성장 동력을 제시하고 그래서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정부 기관이 공신력이 있는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각 경제 주체들에게 기업과 이제 가게에 기대 심리를 낳게 되잖아요. 저는 이것도 좀 느낌이 왔어요. 5월 6일에 갑자기 임시 공휴일 지정했잖아요. 임시 공휴일 중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톨비를 면제시켰어요. 5월 6일에. 그래놓고 5월 8일에는 주말이라고 주말 할증요금 붙이대. 딱 드는 느낌이 야 내수가 진짜 죽을 판인가 보다. 어? 돈 쓰라고. 나가서 돈 쓰라고. 지금 여러저러 회사들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야근할까 봐 회사에서 전전긍긍하잖아요. 왜냐하면 야근 수당 줘야 되니까. 그런 흐름처럼 국내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해외에서는 뭐라도 사업 수주가 되어오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여러 회사들이나 기업에서도 기대 효과 뭐 그런 거 다들 세미나하고 브리핑 하나 했어요. 별 내용도 없지만 아무튼 뭐 최근 뭐 한 이란 교역 규모를 따라본 무슨 뭐 파급 효과에 대한 어떤 연구 해가지고 논문도 막 나오고 막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가 없으면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 또 친일 종편 언론들은 막 잭팟 수주다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받아쓰고 있죠. 근데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닌 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 뭐 4.13 총선 후에 민의를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이게 계속 지지율이 최저치를 계속 찍고 있으니까 이렇게 잭팟 외교라고 뻥을 쳐갖고 이걸 타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멍청하거나 아니면 나쁜 X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쁘기도 한 거고 멍청하기도 한 거고. 근데 아까 그 곽 박사 얘기했던 대로 결국은 궁지에 몰린 총선 끝나고 레임덕 제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신의 레임덕을 자신이 가장 더 실질적으로 느끼잖아요. 그 상황에서 나온 무리수.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잭팟이라는 표현이 이게 도박 아닙니까? 도박. 그리고 저희 주로 하는 게 이건 뭐죠? 복권? 로또? 네, 로또라고 그러죠. 로또를 제가 안 해봐서.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상황이 어려울 때 하잖아요. 뭔가 한 방 빵 터져줘야 된다. 근데 터지지 않죠. 그런 배경에서는 레임덕의 배경 뭐 징후로 요런 표현도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란 순방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바로 우문현답인데요. 그 청와대가 이 경제적 성과와 함께 북핵에 대한 압박 외교가 이번 방문의 최대 성과라고 밝혔어요. 근데 정상회담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이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한다.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핵 개발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규현 외교안보 수석이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냥 원론적인 얘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에 가서 전달한 메시지 자체는 속보도 왔어요. 뭐였냐면 북핵 안보리 결의 이행에 이란의 협조 요청을 구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그냥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 이런 거였던 거죠. 근데 이게 압박으로 작용될까요?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핵 개발도 반대한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북한도 이런 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럼 미국이 1번 대상이고 러시아가 2번 대상이고 프랑스, 영국이 3번, 4번이고 5번이 중국이네요. 그렇죠. 세계 안보를 핵 개발을 위협하는 제일 많이 한 나라들.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핵 개발 순서대로 치면. 아, 그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네. 어. 그럼 미국, 봐. 러시아는 10,000개가 넘는데. 예. 아니 만개 합치면 10,000개가 넘고 네네. 지금은 10,000개 넘지 않죠. 많이 줄였으니까. 아 근데 야 이건 정말 동문서답이냐 우문현답이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네. 그냥 예의상 멘트라고 봐요. 네, 이란, 예의상 이란 입장에서 아니, 50년 만에 왔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겠다 이런 얘기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네, 저는 그냥 제가 아까 뽑았던 키워드대로 이 멍청한 질문에 똑똑한 대답으로 답을 해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문서답인지 우문현답인지 아니면 우문현답도 예의상인지 맞고 동문서답도 맞고 아전인수도 맞고. 아전인수도 그리고 저 이 김규현 외교안보 수석이 한 말도 이 사람이 또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또 설레발 칠 거예요. 북한의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자기가 그렇게 본다는 거야 자기가. 아 내가 본다는 거구나.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외교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난 그렇게 각자 본다고. 보는 얘기를 각자 하는 거고. 네. 난 네. 그렇게 본다. 그래도 뭐 대통령의 말을 잘 받아쓰기 하는 언론들 덕분에 지지율이 조금 상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갈진 모르겠네요. 라반특은 이런 받아쓰기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청와대가 불러주는 건 무엇이든지 거부하고 봅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확정됐죠. 아니 요즘에 이렇게 오늘 갑자기 왜 해외로 막 다니는 거예요. 이란 얘기하다가 미국 얘기하다가. 아 국내 얘기는 네. 다른 방송에서도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우리 또 친일 종편 절대 안 달아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열심히 좀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공화당 대선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확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 친일 이 종편 언론들은 트럼프를 거의 이제 그 막말만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좀 또라이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선거 끝나면 조용해질 겁니다. 그럴 겁니다. 아 근데 그 사람들 심리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원래 보수 진영 사람들을 보면 사석에서도 입이 배 있어요. 이게 미국은 말이야. 뭐 좀 얘기 나면 미국은 말이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술집에 갔는데 맥주를 주문했는데 맥주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미국은 말이야 금방 나와. 식당에 갔는데 요즘도 그래요? 요즘은 전 별로 그럼요. 경험 못했는데. 아니 저 조금머리 근데 미국에 틱틱거린다. 가봤는데 그렇게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친절하지도 네. 않고.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을 알기를 사실 전지전능한 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보수 인사들, 그러니까 뭐 종편에 나오는 이런 이제 그 기획자들 하는 얘기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미국의 대선 후보, 그것도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막 깐다? 야, 아니, 정말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네. 근데 왜 그런지를 제가 얘기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공화당 지도부하고 전직 대통령, 대선 후보 등의 주요 인사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반 이렇게 트럼프 얘기합니다. 연대도 구축하고 네, 그랬죠. 예, 뭐 이제 부시 아버지 뭐 부시 아들 제3 부시 후보론도 뭐 이런. 나오더라고요. 예. 보수. 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화당의 주류파들은 뭐 트럼프보다 힐러리가 낫다. 뭐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면서 힐러리 지지하겠다. 뭐 이렇게 할 정도라고 공화당이? 하는 거죠. 네. 공화당이 지금 굉장히 내분하는 양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예전에 민주당의 일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느니 차라리 새누리당, 한나라당을 그쵸. 지지하겠다. 거의 그런. 네. 근데 이렇게 오케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전지전능한 미국에서도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라고 하니까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트럼프가 백만장자라서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는 이거는 과거의 미국의 역사를 보세요. 미국 정치사를 보면 케네디 어떻게 됐습니까? 암살당했잖아요. 암살당했죠. 링컨 어떻게 됐어요? 암살당했잖아요. 뭔가 둘밖에 모르겠는데요. 몇십 명 중에서. 두 명이나 암살당했잖아요. 대통령이. 실제로 보면은
미국에서 이런 정도로 기성 정치 세력이 극도로 반발을 하는 내용을 아주 파격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해 나가는 정치인이 자기 고집을 계속 부리면 전문하면 죽어요. 근데 백만장자잖아요. 그래서 안 죽을 것 같아요. 예. 자체 그 뭐라 그러지 경호원들도 있고 그 재산이 뭐 5조에서 10조를 넘나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기분 따라 재산이 바뀐대요. 자기가 이렇게 보면 10조도 넘을 수 있고 이렇게 보면 그냥 몇 조에 머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사람이 경호를 천문학적인 액수를 써서 할 거 아닙니까? 살아남지 않을까? 아 근데 실제로 저는 뭐 5조에서 10조라는 게 미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돈이 많다는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미국 사회에 돈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기사 한 본 적이 있어요. 그 뉴욕의 월가에서 그 이제 금융 파생 상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거의 거기서 이제 슈퍼 A급으로 해당이 되면은 연봉을 조 단위로 받는다는 거예요. 연봉을? 네, 연봉을 조 단위로 받는데 미국발 경제위기가 터져가지고 아니 좀 자성하는 의미에서 우리 100만 달러만 받자라고 하니까 연봉 100만 달러라고 쪽팔려서 회사 못 다니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100만 달러면 10억 좀 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기류라서 미국 사회가 미국에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까? 2008년에 월가 딱 그때 터졌을 때 그 고위 임원들 월급 그때 충격적이었잖아요. 그 뭐야 조단이에요, 일반 조단. 자본주의 나라들이 일반 평균 그 직원 임금의 100배를 안 넘더라고요. 임원들이 100배면 1년에 1억 받는 사람이 100은 100억이잖아요. 100억도 충격적인 건데 미국은 기본 500배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 직원들이 1억을 받으면 500. 임원들은 500억씩. 그게 주식을 주더라고. 스톡 옵션이라고 네네. 주식을 다 나눠주기 때문에 회사가 대박 나면 임원도 대박 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아, 근데 그래서 트럼프는 일단은 뭐 백만장자라고 하는데 그 백만장자이기 때문에 뭐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뭐 할 수 있죠. 외교에서의 미국 우선주의,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도 너희를 내버려두겠다. 뭐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공화당의 역사가 좀 관계가 있어요. 미국의 흐름을 보면 미국 외교에 고립주의라는 외교가 있고 이제 개입 중심의 그런 외교가 있습니다. 고립주의 외교는 그 뿌리를 보면은 이제 1800년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에 이제 못 살 때, 그러니까 막 카우보이 인디언 때려잡고 그러던 시절에 그 시절에 보면 미국은 혹시나 유럽 국가들이 우리 미국에게 군침을 흘릴까봐 엄청나게 좀 두려워하고 겁을 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랬죠. 뭐 프랑스나 영국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미국 내에 많이. 먼로 독트리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유럽에 신경 쓰지 않을 테니 유럽도 우리 중남미, 우리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여기도 미국의 패권적 발상이 있긴 있는 거죠. 미국의 고립주의 내에도 패권적 발상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메리카가 자기네들 땅이라고 누가 그랬어. 그렇죠. 쥐들도. 근데 자기네들이 유럽은 신경 쓰지 마라. 그 텍사스 먹고 멕시코 먹고 그죠. 하와이 먹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나중에 이 영토 팽창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 프렌티어 정신이고 뭐라고 하는데 프렌티어 정신도 순 개뻥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 실제로 나중에 19세기 들어와가지고 브라질이나 쿠바도 미 연방에 가입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안건이 채택이 됐는데 그거는 다 부결됐어요. 왜? 미국의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근데 쿠바는 유색인종이잖아요. 그래서 배제시킨 거죠. 자기네들이 필요한 땅은 어떻게 합니까?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전쟁을 해가지고 멕시코 쳐들어가지고 뺏어버리고 그런데 여기는 싫어. 이래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패권을 부렸던 게 하나의 미국의 고립 정책이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고립 정책이 약간 삐딱하게 나타나는 흐름이라고 봐요. 이러한 미국의 고립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개입주의 정책이 있는데 그런 개입주의 정책은 어떻게 추진이 되냐면 우리 아메리카는 우리가 해먹겠다라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치도 자기가 어떻게 했고 일본도 어떻게 하면서 유럽 나라들은 전부 다 작살이 났는데 미국에는 본토에 대포 한 발이 떨어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미국이 전체 자본주의 진영에 두목이 된 거잖아요. 두목으로 딱 대고 보니까 그죠? 두목으로 대고 보니까 미국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내 세상이다 그러고 마구 흥청망청 썼을까요? 지도를 놓고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은 쪼매나잖아요. 유라시아보다. 유라시아는 크거든요.
그래서 GDP나 인구나 영토나 자원이나 모든 면에서 유라시아 대륙보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유라시아 대륙이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계 패권이라고 하는 건 원래 유라시아에서 나타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개입하라. 분할하여 통치하자. 유라시아를 분할하고 계속적으로 분할해가지고 아메리카가 끊임없이 개입하는 거. 모범 사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외교의 흐름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거는 민주당이죠. 이를테면은 2차 대전에 개입을 했던 루즈벨트 민주당 정권이죠. 6.25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트루먼 정부 민주당이죠. 그리고 베트남전에 확전을 한 것도 민주당이었죠. 1994년 그죠.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했던 것도 클린턴 민주당 정부였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이 공화당의 고립주의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개방 개입 중심의 외교 이게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보는 생각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주고받고 하는 거죠. 어떤 흐름이 있냐면 공통점이 뭐냐? 미국의 패권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미국의 패권을 지켜나가는 방법에서 이런 방법도 쓸 수 있고 저런 방법도 쓸 수 있고 사실상 그런 거랑 같지 않습니까? 그런 그 속담도 있잖아요. 미 제국의 양날개는 공화당과 민주당 두 날개로 난다. 모르세요? 그 네. 속담이에요? 아니, 제가 방금 만들었어요. 이를테면 그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공화당이 한번 펄럭하면 민주당이 한번 펄럭해주고 네. 주고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시기에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얘기하는 거는 고립주의의 개념에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미국의 패권 자체를 스스로 이제 뒤엎어버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미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장소가 있잖아요. 위치가 있잖아요. 거기가 어딥니까? 동아시아. 여기잖아요. 여기 서울. 우리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방송하고 있잖아요. 서울에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서울에서 정전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의 남침 위협을 빌미로 주한미군을 갖다 놓고 그걸로 시진핑 찌르고 푸틴 찌르면서 이제 먹고 사는 게 미국의 시스템 아닙니까? 고립주의를 하건 개입을 하건 간에 빼도 박도 못하게 무조건 개입해야 되는 데가 존재하는 거죠. 이게 뭐 아시아 회귀 전략으로 얘기될 수도 있고 오바마 독트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거를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막 돌아버리겠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 한국에 핵을 주자. 일본도 핵무장 시키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대한민국과 일본에게 핵을 갖다 주면서 주한미군을 스스로 철수해버리면 한미일 삼각동맹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한미일 삼각동맹이 무너지면 어떤 결론이 나타나느냐.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메리카 국가로 이렇게 국한돼 버리게 되죠. 미국의 패권은.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유라시아 대륙에 개입하던 개입의 선이 스스로 잘려나가 버리는 과정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은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공화당이나 미국의 독점 자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미친놈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트럼프가 이렇게 뜨느냐. 미국 국민들이 듣기엔 좋거든. 미국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모든 전쟁에 개입하고 이랬던 게 민주당 정부라고 했는데 반면 뭐 힐러리도 이런 약간 호전 세력인 거죠. 그럼요. 국무부 장관 하면서도 그랬고 영부인일 때도 그랬고 뭐 민주주의나 자유 뭐 이런 걸 내세우면서 독재 정권을 전쟁을 하려면 전쟁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뭡니까? 민주주의와 자유였잖아요. 인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군수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 이 입맛에 오히려 힐러리가 더 잘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잘 맞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대선 후보 국면에서 보면 힐러리를 무조건 당선을 시켜야 되는 거죠. 공화든 민주든 떠나서 미국을 실제 움직이는 게 저희는 군산 복합체 뭐 이렇게 미국을 이렇게 움직인다. 거기에 네오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트럼프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 100년, 200년 전으로 다시 미국 본연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거고. 뭐 3차 대전 얘기하면서도 시리아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가 세계 전쟁을 하는 경우는 다시 없을 거다. 그래서 미국 자체 국익을 위해서 뭔가에 집중을 하자 이런 주장인 것 같고 이거 자체가 미국이 기존에 아까 뭐 곽 박사님 2차 세계 대전 얘기하셨는데 아이젠하워
뭐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아이젠하워가 미국의 군산 복합체 시스템이 위험하다 이런 경고를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한 반세기가 넘게 지났는데 이거를 이 정책이 미 제국주의 정책이 실패했다. 실제 희망이 없다라는 걸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미 국민들이 실제 이 정책적 방향이 구체적으로 노선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남들을 침략하고 남들을 개입하고 남들을 수탈해서 미국 자체가 운영이 되거나 비전이 생기거나 희망이 보이진 않는다라는 반증이 뭔가 확인되는 거 아닌가 지금. 국민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국민들 다수가 이 정도 열광을 할 땐 이유가 있는 거죠. 샌더스한테 샌더스죠. 샌더스. 네, 샌더스. 네, 샌더스. 아, 이거 참 봐. 뭐가 샌더스요? 네. 샌더스. 그 할아버지한테 열광한 것도 좀 마찬가지다. 미국이 실제 바닥 민심이 이번 저희 총선과 비슷하게 미국도 죽어나는 거 아니까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알던 미국은 없다 막 이런 책도 유행하고 막 했었잖아요. 실제 그런 민심이 이번 선거 때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트럼프나 샌더스 통해서. 근데 또 트럼프가 아까 잠깐 얘기하신 대로 국외 미군 주둔 비용 모두 주둔국이 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트럼프 외교 정책의 간판구인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미국 이제 전처럼 더 이상 부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 회기 정책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더 부담하라. 그러면서 안 하면 철수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흐름을 보면 미국 패권이 무너지는 과정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패권이 평화적으로 지탱이 돼야 되잖아. 패권이 지탱되는 거는 패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패권을 수행하는 건데 그 패권에 종속돼 있는 패권에 들어가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의 패권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분쟁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패권적 정책을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인정해 주잖아. 그러니까 그래야지 미국의 패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트럼프는 돈도 막 갖다 바쳐야 네, 되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뭐라고 있냐면 그런 패권을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시스템 자체를 차단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니 방위분담금 다 내라. 어? 아, 왜 우리가 니들을 책임져 줘야 되냐. 예전에는 논리가 그렇지 않았다. 예전의 논리는 미국의 주변부 국가들이 미국 패권에 대한 동의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미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다 봐줄게. 걱정하지 마.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 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그걸 그러고 유지를 있는 해왔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트럼프가? 단기를 처음으로 네. 든 거죠. 어떻게 했냐? 샌더스도 이렇게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 국내- 구호 자체는 더 격한 구호다 지금 이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자기 국내에 미국 국내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해외에다가 우리가 쓸데없이 쳐다보고 있는 거 다 잘라내겠다. 이래가지고 국내에서 지지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쓸데없이 개입하는 거 잘라내야 되는데 다 잘라내겠다라고 해버리니까 미국의 독점 자본들은 아주 골 때리는 상황. 근데 저도 이거 좀 반갑던데요. 방위비 분담 다 안 하면 철수한다 이 그러니까. 댓글이 예술들 어쩐지 좀 반갑던데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댓글이 예술입니다. 나가라. 나가라. 나도 제발 나갔으면 좋겠어 지금. 지네가 뭐 막 마치 그러니까 곽 박사님 얘기했던 대로 이런 트럼프의 주장이 국민들의 뭔가 뚜껑을 딱 열어줬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러면 이제 방위비 협상이나 주둔 그 방위비 협상을 들어갈 때 이전보다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죠. 아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돈이 어떻게 오갈까. 진짜 트럼프 뜻대로 이게 추진이 돼버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전 같으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다 들고 일어나는 거야. 최대 반미 시위가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지금. 동맹 관계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연속적인 마찰이 발생하겠죠. 곽 박사님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 구호로 산 징역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 막 가슴이 이런 때가 두근두근해요 지금. 트럼프 덕에. 아니 지금 방위비 분담금 그렇게 많이 받아가 놓고서는 완전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철수하겠다고 하니 어찌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상 미국의 정치 군사적 패권이 계속적으로 이제 충격을 받고 타격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죠. 이를테면 쉽게 말해가지고 북한의 핵보유. 아니 이 강대한 미국이 그죠. 전 세계 무력을 다 가지고 있는 세계의 경찰 이 미국이 왜 저 하루아침 점심거리도 안 될 것 같은 저 북한의 핵을 왜 폐기하지 못하냐 20년간. 여기에 딜레마에서 미국의 패권이라고 하는 데는
하나하나 물음표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왜 저러냐. 주변국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죠. 아니 미국도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사실. 이게 20년이에요. 20년. 1, 2년도 아니고. 1, 2년이면 아 내가 좀 바빠서 그랬어. 북한에 내 조만간에 정리해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클린턴이 94년도에 폭격을 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게 20년간 북한 핵을 어떻게 건드리지도 못하다가 핵실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막 인공위성 쏘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지금 전략적인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죠. 자기가 자기 문제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으면 괜히 대인 관계에서도 남은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한미 간에 어떤 이제 이번에 클래퍼가 또 왔으니까 국정원장하고 이제 미국의 정보국장 미국 정보국 책임자들 만났다고 해봐요. 당연히 우리나라 정보부 총책임자가 미국 정보부를 만나면 웃으면서 악수하겠죠. 미국 어떤 생각 들겠어요? 이 새끼 봐라. 나보고 웃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면 얘 나 비웃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 이제 레임덕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청와대에서 이를테면 이제 국무회의를 해요. 국무회의를 하는데 장관들이 쭉 오잖아요. 장관들이 와가지고 각하 잘 다녀오셨습니까? 하면서 씩 웃는데 이 사람 봐라. 나보고 웃어? 그런 느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난 잠이 안 오는데 웃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정치권의 흐름을 보면 자격지심, 그죠? 패권의 붕괴라고 하는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 야 이거 상당히 커다란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 아니 근데 트럼프는 이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쿨하게 인정했던데요. 북한 핵보유국으로.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죠. 미국 사람들 돌아버리는 거지. 북한이 지금. 핵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가져도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그동안 정치인들이 차마 말하지 못했던 미국 정치권에서의 일종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을 거침없이 다 때려버리니까 그런 모습에 그런 트럼프에 열광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게 한미일 동맹에서 미국이 그 일본과 한국에 비해서 종속적 그 지위를 가지는 데서 제일 큰 게 사실 해구산이잖아요. 결정적인 게. 근데 여기서 균열이 생긴 어찌된 트럼프 의도와 다르게 지금 균열이 곳곳에서. 근데 트럼프 후보는 뭐 대나마나 자기가 알고 있는 본질을 그대로 까발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 나중에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뭐 우리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대한민국 아니냐. 제일 만만하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반미 시위가 점점 격해질 것 같은. 반미 시위 격해지는 구조죠. 뭐 어쨌든 이런 트럼프의 뭐 핵보유국 선언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제임스 클래퍼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이제 지난 4일에 비공개로 방한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북미 평화협정 협상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여러 경로로 타진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한민구 국방장관이랑 국가정보원 인사들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지난해 청와대도 만났대요. 청와대도 만났죠. 기사. 아무튼 뭐 지난해 평화협정 관련해서 물밑 접촉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 지난해 12월에. 예, 지난해 12월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임스 클래퍼라고 하는 이제 미 국가정보국장이 왔어요. 미 국가정보국장이 한국에 왔죠. 그러면 이 클래퍼가 여기저기 초청을 보내면서 국방부 장관, 국방부 나 좀 만납시다. 국가정보원 저 좀 만납시다. 청와대 저 좀 만납시다. 클래퍼가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왜냐하면 4일에 왔다 5일에 갔거든요. 네.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다 불러 미리 다 돼 있었던 거 아닐까? 모든 부서에서 클래퍼가 오신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도 만나보자고 하고 국방부에서도 보자고 하고 국정원에서도 보자고 하고 그랬을까요? 저는 후자 같거든요. 미국에서 이 대규모 정보국장이 한국에 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가서 인사하고 얼굴 도장 찍고 같이 악수도 한번 하고 뭐 그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실 권위로 보면 우리나라 국정원장보다 훨씬 높은 직이잖아요. 그렇죠. 모두 다 통합을 한 거니까. 뭐 16개 단체가 통합 운영되고 있거든요. 정보기관이. 미국 내에 16개 정보기관. 뭐 기무사, 국정원 뭐
이런 걸 사이버 다 사령부 이런 합친 게 거예요. 다 댓글 달던 애들 다 합친 네네. 건가? 큰 규모에서 온 거고 어찌됐든 아까 전에 트럼프 덕에 미군 철수 문제가 이제는 공론화돼 버렸잖아요. 근데 또 클래퍼 정보국장 덕에 평화협정 평화협정 문제가. 문제가 또 공론화돼 버려서 아 이게 우연의 일치도 어떻게 이렇게 크게 생겼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실제로 예, 이번에 그 두 주장이 근데 그 두 주장을 하면 우리 옛날에 맨날 국가범법으로 다 처벌받던 주장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렇죠. 예. 응.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청와대 체결. 하나 더 있죠. 국가범법 철폐. 3종 세트. 아까 국가범법 철폐 얘기 우리 잠깐 했잖아요. 윤기진 네. 우리 사회자님. 아 이제 재판 때마다 우리가 그 뭐죠? 항소 이유서 쓰고 할 때마다 이제 트럼프와 클래퍼를 언급을 안 할 수 없게 됐네. 이 사람들 빨리 대한민국에 기화시켜 가지고 기존의 이 발언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한번. 처벌받아야 돼. 근데 이 우리 외교부 관계자가 이 지난 6일에 이 클래퍼 비공개 방안과 관련해서 지금은 대북 제재를 잘 이행해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평화협정 등은 논점을 흐리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재를 하면 할수록 한반도는 계속 위기에 처하는데 지금 왜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우리 정부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 아까 자격지심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해서 대응책을 모색해 보는 걸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정보를 다루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도 있다고 봐요. 간 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국 쪽에 아니 저기 평화협정 체결하면 한국 쪽 입장은 뭐 어떻습니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를테면 진정한 동맹이라면 우리가 전쟁을 하려 그러면 한국의 입장은 어떠냐? 아 우리가 외교로 해결할 것 같으면 한국의 입장은 어떠냐? 그럼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가지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그러면 한국의 입장은 어떠냐?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한국 언론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제임스 클래퍼 와가지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모로 타진하고 있다. 근데 아까 전에 자격지심 그게 이런 상황에 좀 맞닥뜨려지네요. 좀 네. 아기가. 아니 이렇게 되면 아니 사실 저는 한국의 이 국방부, 국가정보원, 청와대 전부 다 찾아갔잖아요. 왜 찾아갔겠어요? 찾아가지 않지 않았을까? 아니, 오라고 그럼- 하지 않았을까? 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사람들은 클래퍼를 찾아가잖아요. 클래퍼가 다 다니면서 클래퍼가 국방부 장관이 장관실에 앉아 있으면서 이쪽으로 오라 그래. 좀 들어오라 그래. 그러면 클래퍼 들어왔을까? 아 이게 안 그러죠. 예. 또 제3자 위치에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일정 조율 해가면서. 한민구는 국방부에서 만났고 네. 나머지 둘을 어디서 만난지 모르겠어요. 다 국방부에 청와대와 와서. 국정원. 다 국방부에 와서 아니, 한 번에 브리핑 들었을 국방부에서 거야. 만나더라도. 네. 아 그래서 그 미국이 어떤 면에선 간을 본 거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예.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자격지심 이런 궁지에 몰리고 다른 수가 뭐 제재 효과도 안 나고 이러면서 난감하고 뭔가 이 국면을 어찌됐든 이 국면을 이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데서는 뭔가 좀 한계점을 느낀 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러시아에서도 외무장관이 지금 제재를 집행해야 될 시기인데 오히려 사드 가지고 한마디 세게 했죠. 사드가 러시아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법적 보증을 쓰라는 거예요. 미국한테. 요번에 그 아세요? 네. 재밌는 게 왜 북한에서 원산에서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근데 뭐 북한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미사일 3발 쐈는데 3발 다 실패했다 이런 기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기사들 요즘에 좀 분석하고 요즘에 연구소 글을 쓸 거예요. 근데 말미에 다들 유사한 말 하나 달리더라고. 뭔지 아세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이 가용성이 약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드 배치도 지금 뭐 당분간 뭐 국면이 좀 괌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들도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사드로 연기를 짓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또 떴죠.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해야 될 형국에 미국한테 오히려 경고를 날리고 중국은 어제 오늘 해서 나온 거는 중재안을 내놨더라고요. 공론화해서 그쵸, 북한이 NPT에 가입하고 IAEA 그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을 받는 조건 그리고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동결하는 조건에서 육자 회담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미국, 북한이 모여서 비핵화와 더불어서 평화협정 논의를 하자 하고 구체적으로 던졌어요. 그래서 클레프 국장이 온 거랑 러시아가 오히려 미국의 화살을 날린 거랑 중국이 중재안을 던진 게 어찌됐든 각자의 구상은 다르지만 의도는 뭔가 평화협정 논의든 이전의 육자회담 이 틀은 그대로 가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런 한반도 긴장 해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뭔가 물밑에 오르는 시기가 되지는 않았나. 아니 저는 네. 그게 박근혜 정부가 자격지심이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박근혜 정부만 난리 나는 거지. 그게 반대로 시작이 움직이고 되면. 있죠, 지금. 네, 네. 그게 시작이 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클래퍼 온다고 하니까 다 찾아갔어. 다 찾아가서 클래퍼 국장님 무슨 얘기 하시나 딱 듣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죠. 아니 설마 이 클래퍼가 와가지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하나 물어보고 갔을까?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어요. 실제로 이제 정보 현안들도 있을 거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근데 왜 북미 평화협정 한마디만 짜자자자자 기사 뜨느냐.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조중동을 중심으로 이거는 듣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거기 꽂혀버린 거야. 제발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갑자기 북미 평화협정 뜨아 이거는 난리 난 거죠 이제. 잠이 안 오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니 이제 막 머릿속 상상은 구름 위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클레프 국장은 이 얘기 왜 했을까? 오바마 대통령이랑 합의된 걸까? 백악관의 입장은 뭘까? 막 전화기 불이 나지 않냐. 근데 이런 와중이 되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란을 방문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 필요는 있다. 왜 이란인가 하필이면 꺼져가는 대북 제재 이 대북 공격 태세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맹국들 이란을 버거워하는 국가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 분들에게 제대로 된 사인을 한번 보여주겠다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라디오 반민특위 시즌2에 대한 청취자 의견 또는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여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의견 주실 곳은 radiobanmin 숫자 2 라디오 반민 2 gmail.com입니다. 라디오 반민특위 시즌2의 후원 계좌를 열었습니다. 우리 시대 독립군 라디오 반민특위에 독립군 자금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국민은행 762-302-04-172416 국민은행 762-302-04-172416 안승의 라디오 반민특위입니다. 네, 당장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뭐 협정문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도 모르는 거고요. 예의 주시할 필요도 있고 또 뭐 우리 남북 관계와 세계 평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반도 평화를 주변국에만 기댈 수는 없지만 한반도 평화협정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평화는 또 우리 4.13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라반특도 계속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브리핑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 아빠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저마다 촛불이 되어 어둠을 이겨내고 노래하던 날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추위에 몸살이 나도 엄마 아빠는 그 자리 지켰다고 그렇게 힘든데 왜 그러셨어요 두 눈 반짝이며 너희가 물어오면
누구 탓